두 번째 시간은 정부의 선택, 산업연수생제의 선택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시간에 우리가 질문을 던졌었죠. 1990년대 초 한국은 어떤 선택을 했느냐라는 질문이었죠. 거기에 대해 부처 간의 논란이 많았지만 결국 한국 정부는 일본처럼 동포 카드를 선택하는 대신에 연수제 안으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연수제안은 91년 11월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해외로 간 그 업체에서 현지 고용 인력을 한국에 보내서 이제 모 회사에서 기술을 연수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 제도를 해외 투자 업체의 연수 제도라는 거거든요. 그거를 91년 이제 11월에 도입을 했었는데 2년 후인 93년 11월에 그 제도를 많은 제조업체로 이제 확대하게 되는 게 산업기술연수생제인 거죠. 그 의도는 업계는 특히 중소기업들은 저임금 노동자, 그 다음에 막 노동운동을 하지 않는 고분고분한 노동자가 이제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정으로, 방법으로 92년에 이미 우리나라에 불법 체류했던 외국인이 상당히 많았다 그랬죠. 그래서 92년 6월과 7월 사이 정부는 자진 신고를 하도록 유도해요. 그래서 6만 한 1000명 정도의 외국인과 한 1만여 명의 고용주가 자진 신고를 해요. 자진 신고한 그 6만 1000여 명의 불법 체류 외국인 중 제조업 부문에 일하는 사람이 한 3만 8천 명 정도 됐는데 제조업 부문에 있었던 사람은 92년 12월까지 또 뭐 93년 6월까지 93년 12월까지 이제 계속 6개월씩 출국을 유예시켜줘요. 그러다가 이제 93년 말에 산업연수생제가 이제 결정이 된 거죠. 산업연수생제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일단 산업연수생제잖아요. 그럼 연수생이라는 건 뭐죠? 영어로 트레이니, 그러니까 기술 훈련을 받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로자가 아닌 거죠. 그래서 제목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로자가 아니라 연수생으로 데려온다. 물론 심의는 송추 어떤 나라에서 데려올 거냐 또는 뭐 몇 명을 데려올 거냐라는 심의는 외국인 산업인력 정책 심의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제 여러 정부 부처가 결정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데리고 오고 관리하고 하는 거는 당시 이제 민간 단체였던 중소기업 협동조합 중앙회, 우리 짧게 불려서 그냥 중기협이라고 부르는 단체한테 위임을 한 거죠. 그러니까 민영화를 시킨 거죠. 그래서 그 이전에는 그 해외에 나간 기업들이 뭐 한 10,000명 정도씩을 한국으로 데리고 올 수 있었는데 그 규모의 2배, 그러니까 2만 명 정도 데리고 오겠다. 그 다음에 기간도 한 2년씩 고용하겠다. 이제 이런 제도를 쓴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그 연수생제에서는 3D 업종에 한해서 쓴다 그랬는데 이제 산업연수생제에서는 3D 업종 외에도 인력 부족률이 5%가 넘는 대부분의 제조업은 다 고용할 수 있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소기업 협동조합 중앙회는 뭐 미얀마, 스리랑카, 베트남 뭐 이렇게 여러 가난한 나라로부터 즉 한 10개국에서 외국인을 들여오기로 결정하죠. 이들의 임금은 현재 국내에서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의 절반보다 더 낮게 데리고 오겠다. 하지만 노동자 착취라는 국가 간의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최소 달러로 한 240
불, 그게 이제 당시 돈으로 하면 한 20만 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20만 원 이상이 되지만 어쨌건 US 달러 한 240불 정도로 우리가 결정할 거다. 이제 그런 계획들을 막 발표하죠. 그래서 배정받는 중소업체는 의무적으로 상해보험을 가입해야 되고 임금 체불가 대비해서 보증금을 내야 되고 또 외국에서 송출하는 기관도 연수생 계약을 확실하게 이행하도록 이행보증금을 기업에 예치하도록 한다든지 그 다음에 배정인원도 다 정해놓죠. 종업원 50명 이하의 업체에는 5명, 51명에서 100명 업체는 10명, 101명에서 200명까지의 업체는 15명, 그 다음에 300명까지의 업체는 한 20명까지는 연수생을 고용할 수 있다라는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제도의 문제점 또는 부작용은 뭘까요? 가장 큰 문제점은 미등록 문제예요. 우리가 이제 이 수업을 하면서 첫 번째 시간에 불법 체류라는 말보다는 미등록이라는 말을 쓰자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나라는 미등록에 고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92년 말까지 우리가 아무런 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이미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자기가 합법적으로 있을 수 있는 체류기간을 넘겨서 미등록이 된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고작 2만 명 정도의 외국인 연수생을 데리고 온다고 해서 이 미등록 문제가 해결되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92년 자진 신고했던 사람들도 계속 체류 기간을 연장해 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체류 연장을 하다 보면 이것도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된다. 겉으로는 출국 시킨다, 통제한다 라고 하지만 뒤로는 불법 체류를 묵인한 거와 다름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 더 큰 문제는 연수생이 들어와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수생 신분으로 내가 일하면 달러로 240불이니까 20만 원을 받아요. 그런데 내가 만약 도망가 가지고 다른 기업에서 일을 하면 35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나가 다 도망가지 않을까요? 초창기에는 들어온 연수생의 한 30% 이상이 도망을 가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흐르면 연수생 들어온 사람의 80% 가까이가 작업장을 이탈해 가지고 미등록자가 되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므로 결국 연수생 제도는 미등록을 야기하는 원천이 됐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2001년 말이 되면 국내의 미등록의 수가 25만 명 이상이 돼요. 그래서 미등록을 막는 방법은 이 제도가 잘못된 거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불법 체류자하고 합법적인 연수생과의 임금 차이가 이렇게 크면 누구나가 다 불법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도를 바꿔야 된다라는 주장을 이제 학계에서 우리가 막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 불법 체류자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외국인 노동자도 내국인 노동자하고 똑같은 대우를 하는 거다. 그래야만 그 수도 안정이 되고 그다음에 미등록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라는 주장이 나왔죠. 산업연수생제의 두 번째 문제점은 사실 우리가 외국인을 유입하는 이유가 인력난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정말 인력난이 문제냐 아니면 저임금이냐 라는 이제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력난 때문에 불가피하게 외국인 노동자를 유입한다라고 해놓고는 지금 저임금만 굉장히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산업연수생제는 위장된 저임금 노동자 유입 정책이다라는 거를 스스로 이제 말하게 된 거죠. 그런데 저임금을 강조한 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어차피 이렇게 임금 차이가 나면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도망가서 미등록이 돼서 내국인 가깝게 임금을 받는다면, 2배를 받는다면 저임금으로 들어온 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임금을 강조하는 정책이 실패한 거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더군다나 외국인 연수생을 국민소득이 낮은 나라로부터 유입하겠다라는 이 방침도 장기적으로는 사회문화적 갈등의 소지가 굉장히 클 수 있어서 우려스러운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외국인들이 이제 연수생들이 자꾸 도망을 가서 다른 공장에서 일을 하니까 사장님들은 또 어떻게 하겠어요? 연수생이 이탈하니까 이 사람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이 사람들의 여권을 압류하는 거예요.
또는 월급을 다 주지 않고 일이 다 끝날 때 좀 몰아주겠다 하면서 조금씩 줄 수도 있죠. 이게 바로 뭐예요? 인권 침해의 문제죠. 그래서 연수생이 이탈하니까 이들에 대해서 인권 침해를 하는 문제가 이제 자꾸 생기게 돼서 전 세계적으로 한국이 노동자, 특히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 인권 침해가 굉장히 심각한 국가다라는 불명예를 얻게 된 거죠. 마지막 문제는 이제 송출 비리의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민간 브로커들이 많이 개입을 하고요. 더군다나 중기업이 이제 이렇게 연수생을 데리고 오고 관리하고 하기로 했는데 중기업의 비리가 많이 폭로가 됐다라는 것이 이제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됐지요. 산업 연수생제 그 선택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볼까요? 연수생제를 선택한 이유가 결국 뭐냐 이거죠. 경제적 이익은 최대화하고 사회적 비용은 최소화하겠다는 의도였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니까 저임금을 데리고 오고 싶었고 고분고분한 노동자를 원했는데 저임금이 도망감으로써 그냥 저임금의 효과가 없어진 거고 그 다음에 시민사회 운동과 연계해서 외국인 노동자의 시위가 계속 일어나니까 고분고분한 노동자도 안 된 거잖아요. 그러므로 두 가지 목적 모두에서 산업연수생제는 실패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정부의 산업연수생제 선택이 실수냐 아니면 이게 실수가 아니냐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좀 학문적으로 세련되게 포장을 하면 정부가 이런 선택을 한 거는 간격가설이다 라고 이제 포장할 수 있어요. 간격가설은 뭐냐면 처음 의도했던 거는 이건데 그 사이에 갭이 생겼다. 그러니까 정부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생긴 거다라는 거니까 간격가설이라는 말은 실수다라는 말을 좀 이렇게 멋있게 포장한 말인 거죠. 그거 하고 아니다. 이거는 정부가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한 거다. 정부의 전략이었다라는 두 가지가 이제 가능한 거죠. 학문적으로는 간격가설을 얘기하는 그 학자들도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정부의 전략을 다 이렇게 보여주지 않고 약간 의도적으로 이렇게 감추는 게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다 한국의 현실에 비추어서 보면 당시 이제 정부 공무원들은 이거는 그때 잘못된 판단이었다. 즉 실수라고 말을 해요. 근데 왜 이런 실수를 하게 됐냐면 당시에 노동단체들의 반대가 너무 심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노동자를 유입하는 것은 아니고 연수생만 유입하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정책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학자들의 평은 이건 실수가 아니다. 정부의 의도된 전략이었다. 왜냐하면 너무 지나치게 중소기업 편만 들어준 거라는 거죠. 더 심하게 얘기하면 이게 지금 1993년이잖아요. 그러니까 90년대 초 대한민국은 87년 이후 자유민주주의, 민주화가 지금 막 시작되는 초기여서 아직 외국인 인권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낮았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정도가 굉장히 낮은 국가였다. 라고 이제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정부의 실수가 아니고 의도된 건데 외국인 인권에 대한 생각이 너무 없어서 그러니까 즉 오늘날로 얘기하는 자유민주주의의 성숙도가 높지 않아서 의도적으로 이런 나쁜 선택임을 알면서도 이것을 했다라는 거죠. 이제 마지막 질문. 일본의 정책을 모방했다. 좋게 얘기하면 벤치마킹, 나쁘게 얘기하면 베꼈다예요. 그런데 제대로 베끼지도 않은 거예요. 즉 당시에 정부는 일본의 정책이 산업기술연수생제는 여러 정책 중에 하나였어요. 그죠? 초창기에 94년 정도에 일본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 중에 5% 6%만이 연수생이었고 훨씬 중요한 비중은 니케이진이었고 어학원생이라든지 유학생이라든지 이런 사람 파트타이머로 일하는 거였잖아요. 그럼 그런 정책이 있다는 걸 정부가 다 알았거든요. 그런데 제일 작은 정책 하나를 가지고 온 거죠. 그러니까
정책을 모방했다. 그런데 제대로 베낀 것도 아니다. 정말 일본 정책을 베끼려면 동포 정책을 썼어야 된다라고 이제 비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러한 세 가지 기준에 다 맞추어서 93년 11월에 한국 정부가 선택한 산업연수생제는 명백한 정책 실패였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90년대 초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처음부터 산업연수생제를 쓰지 않고 고용허가제를 썼으면 어땠을까 하는 후회가 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싱가포르가 고용허가제를 일찍부터 썼고 우리랑 비슷한 고민을 하던 대만이 92년부터 고용허가제를 썼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93년부터 산업연수생제를 쓴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산업연수생제를 써서 굉장히 저임금으로 데려오겠다라고 했지만 당시 싱가포르라든지 대만의 고용허가제로 외국인을 썼던 그 당시 내국인 노동자의 싱가포르는 월급이 한 2분의 1 정도고요. 대만도 내국인 노동자의 한 3분의 2 정도 월급을 주면서도 고용허가제라 별로 국제적인 비난을 받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한국은 처음에는 240불로 데리고 왔죠. 하지만 불법 취업자가 돼서 내국인하고 거의 같은 임금을 받아서 싱가포르나 대만보다 한국에 있던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은 임금은 더 많이 주고도 인권 후진국이다라는 비난을 우리 스스로가 자초했던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어요.